안녕하세요.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2024년도 대비 공인노무사 시험 노동법 기초임무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제 소개를 하면요. 저는 이제 한양대 법대를 졸업을 했고 23년도에 공인노무사 시험을 합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습 마치고 바로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만 9년 차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재로는 그 2차 교재로 이제 노동법 요회체, 판례를 푸는 노동법, 사례를 푸는 노동법이 있고 1차 교재로 핵심 소송 노동법, 그리고 객관식 핵심 소송 노동법 이렇게 모든 책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기초임무 특강은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질 텐데 법 체계와 법률 관계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노동법을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근간이 되고 있는 헌법, 그리고 이 노동법 관련된 헌법 규정, 그리고 노동법과 관련된 민법 규정, 그리고 노동법 관련된 형법 규정, 이렇게 크게 네 꼭지로 우리가 수업을 준비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필요한 부분은 뭐냐? 두 번째 시간에 하는 이겁니다. 민법과 노동법 관계. 헌법은 사실상 이거는 1차에서는 그냥 뭐는 뭐다, 뭐는 뭐다 이런 식으로 OS만 찾으면 되고요. 2차에서는 헌법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필요하진 않아요. 물론 알면 좋죠. 그런데 이 민법 내용은요. 이해를 하는데 근간이 되는 법 조문들이 덜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이 메인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형법과 노동법은요. 이거는 그냥 일반 상식선 정도에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시면 일단 법 체계와 법률 관계를 들어가기 전에요. 기초임무 특강이 왜 중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시험은요. 1차를 보고 2차를 보는 거죠. 1차를 보고 2차를 봅니다. 그래서 1차 과목에서 법의 근간이 되고 있는 민법이 세팅되어 있죠. 그래서 민법을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법을 공부를 하고 노동법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1차에서 이제 민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노동법 공부를 합니다. 그게 베이스가 되어서 이제 2차 컬을 가서 그동안에 우리가 쌓아놨던 리걸 마인드에 기초한 내용을 가지고 답안을 구성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공인노무사 시험은 거꾸로 됐어요. 왜? 1차 시험이 워낙 합격률이 과거에는 좋았습니다. 문제 난이도도 좀 쉽고. 그러다 보니까 1차 컬이는 안 해요. 1차 컬이 안 하고 2차로 하다가 잠깐 찔끔 1차 요만큼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노무사 시험에 입문했으니까 그 과목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일단 그 1차 커리가 노원, 노투, 그리고 민법, 그리고 사법법, 자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노투 과목이 이제 노원과 노투 합쳐서 노동법으로 되고 있죠. 그리고 행정쟁송법, 그리고 인사관리, 그리고 선택 과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1차 커리는요 25문제 중에서 평균 60만 맞으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점수 배분을 하겠죠. 아 노동법은 우리가 2차 커리에서 연결되니까 공부를 좀 해야 돼. 어차피 하죠. 노동법 한 80점 맞춥니다. 두 과목 80이니까 우리가 플러스 20 해서 40 남고요. 그러면 두 과목에서 우리가 그 40점을 땄으니까 나머지 두 과목 하기 싫은 것들, 좀 어려운 것들은 명과 작전 하겠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접근하기 힘든 것들 얄팍하게 합니다. 명과로. 그리고 이제 야 이거는 좀 명과는 좀 어렵고 내가 할 만한 거 이거 하나 딱 집어가지고 이제 한 60점 전략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60점에서 70점 선에서 1차를 패스를 합니다. 그래야 효율적인 공부 방법인 거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차를 안 해요. 왜? 우리가 1차는 5월 달에 보고요. 그리고 2차는 이제 9월 달에 보는데 임무는 우리가 전년도 9월에 하잖아요. 1차 해봐야 다 까먹으니까 1차 안 합니다. 다 2차 커리가 9월부터. 그리고 나서 얇게 찔끔찔끔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차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에서도 모든 내용을 다 해줘야 돼. 법대생 출신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비법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노동법 얘기를 하는데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연기 내용들이 진도가 좀 더딜 수밖에 없고요. 연기 수업을 듣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뭐지? 법이 왜 이렇게나 이렇게 답답하지? 이런 느낌을 갖고 거부감을 갖고 있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연기 일기 과정에서 실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법 조문, 판례들을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해도 못하는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속도가 더디게 되고요. 당연히 GS 2기, GS 3기 답안 구성이 있어가지고 암기한 게 없으니까 답안지를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거의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요. 유예로 자동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당연히 2차 컬이 다 따라가? 중간에 1차 커리 한다고 잠깐 한두 달 빠져요.
공백기 있죠. 2차 합격 절대 못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내공이 있거나 아니면 평소에 공부 유연자가 좀 우월하신 분들 또는 내가 공부했던 게 찍어서 공부했던 게 나와가지고 합격하신 분들도 덜 있긴 한데 정상적인 방법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본 수업 앞서가지고 우리가 세 타임밖에 안 됩니다. 사실 세 타임도 우리가 짤막짤막하게 나누면은 한 120분 정도? 그 정도만 집중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차후에 민법이라던가 1차 민법이라던가 노동법 커리를 따라가실 때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법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한자로 이렇게 쓰죠. 한자로. 자, 그러면 이 한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 이거는 물수자에다가요. 갈 것자죠. 한자로. 물이 흐르는 것. 이해가 되시나요? 물이 어디서 흐르죠? 위에서 아래로. 부정할 수 있나요? 부정할 수 없는 법칙이죠. 이런 부정할 수 없는 법칙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연법이랍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자연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임의적으로 룰을 만들어 가지고 야, 이거는 자연법처럼 우리가 지키자. 이런 룰을 만들 수 있겠죠. 그게 뭐다? 그게 실정법입니다. 그래서 이 실정법은요. 보편 타당성이 있고 우리가 누군가가 얘기를 했을 때 다 수긍이 돼야 돼요. 긍정적으로. 이런 원리를 갖고 있는 게 실정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이런 야, 이거는 자연법처럼 지켜야 돼.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법률 관계는 이런 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는 생활 관계를 우리가 법률 관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법 체계는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공법 관계, 사법 관계, 그리고 사회법 관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공법 관계는 대상자가 국가와 개인이죠. 얘는 국가와 개인입니다. 국가 대 개인. 자, 그리고 사법 관계는요. 개인 대 개인이죠. 사인 대 사인. 요거는 뭐 정확한 표현이면 국가와 사인이고 요거는 이제 사인으로 표현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일반 개인, 일반 사인과 국가와 관계에서 이제 문제되는 부분이 맨 이제 상위에 있는 법이 헌법입니다. 헌법. 이 헌법은요, 내용에 뭐가 있냐면 국민의 기본권과 통치 구조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이 헌법인 거죠. 근데 통치 구조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권리를 헌법에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유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자유권을 여러분들이 다 한꺼번에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가 무질서가 되겠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헌법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이제 하위법인 법률에서 좀 더 구체화할 수도 있고요. 이런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형법이죠. 형법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뭐 폭행을 했다거나 뭐 이런 뭐 상해를 했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형법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행정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국가 공권력에서 뭔가 법익이 침해당했을 때 이거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행정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법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법 파트에서 헌법, 형법, 행정법 내용이 일부 적용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법관계인데 사법관계 가장 메인이 되는 게 이제 민법입니다. 자, 민법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느냐? 민법 총칙이 있고요. 민법 총칙. 그리고 물권이 있고 그리고 채권이 있고 이 채권이 다시 채권 총론과 채권 강론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법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노동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는요. 일단 민총 부분은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달달 보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달달 보시고. 자, 물권은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가족법도 아니고요. 채권 파트가 있는데 채권 총론과 채권 강론 중에서 채권 강론은 우리가 계약법 14개 계약법이 있는데 14개 유형이 있어요. 이 중에서 이에 일부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민총 부분은 반드시 보셔야 되고 그리고 채권 총론 그리고 강론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몇 가지 좀 찝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사법에 있어서 민법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요. 국가와 개인과 국가에 대해서는 공법이 적용되고 개인 대 개인에게는 우리가 사법이 적용되는데 이제 이 개인과 이 개인이 힘의 우위가 다르다는 거죠. 힘의 우위가. 예를 들어서 회사와 일반 근로자입니다. 누가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죠? 회사죠.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일할 사람 많아요. 그러면 야, 일할 사람들 막 모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얼마 일할 사람? 그래가지고 일자리가 아쉬운 사람들이 서로 일을 하겠다 하겠죠. 그럼 어떻게? 임금 단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게 수요와 공급 시장 원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 약자, 얘가 만일에 사회적 약자예요. 얘가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 조건을 정할 때 국가가 개입하는 거죠. 야, 아무리 너네들이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너희들이 서로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 선은 지켜. 마지막 선을 그어 놓죠. 그게 뭐다? 사회법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법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계약 조건을 정해놓은 거 이런 것들이 사회법이고 이 중에 가장 대표인 게 뭐다? 노동법이 되는 겁니다. 노동법. 자, 이렇게 법 체계를 먼저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법에 대해서는 배웠고요. 이제 법률 관계인데 노동법적으로 법률 관계는 크게 근로 관계 그리고 노사 관계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로 관계는요. 이거는 여러분들 노1 파트에서 개별적 근로 관계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적 영역에 속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노사 관계는요. 얘는 노2 파트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나오고 있는 그 회사 측과 노동조합과의 관계예요. 즉 얘는 개별적으로 법률이 적용되는 거고요. 얘는 집단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헌법, 그리고 노동법, 그리고 민법과 형사법. 자,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들이 헌법에서는 여러분들 헌법 32조, 그리고 헌법 33조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기초인문 특강을 들으신다는 거는 노무사 시험에 이제 입문하셨으니까 다른 것들 다 차치하고요. 공인노무사용 공인노무사용 그 시험 말이 꼬이네요. 공인노무사용 법전은 반드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어느 강사님과 강의를 듣는다 하더라도요 공통 교재예요. 아셨죠? 법전을 반드시 구별을 하세요. 그래서 이 헌법 32조 내용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할 권리를 갖는다. 자, 여러분들 일할 게 권리인가요? 일하고 싶나요? 저 요즘에 굉장히 빡세게 지금 몸이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거의 지금 2달을요, 뻥 안 치고요, 5시간 이상을 못 자고 있어요.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몰려 있어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그 일이 개인적인 일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사실 그 불로소득 이런 거 원하진 않는데, 야, 나도 뭐 건물주나 좀 됐으면 좋겠다. 묻자는 소리로. 예, 그런 농담을 좀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일하는 걸 좋아할 사람이 없죠. 다만 이제 심심할 때 소일거리로 일하는 건 괜찮지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 건물주가 아니야. 먹고 살아야 돼. 그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경제력을 갖춰야지 내 와이프, 내 자식을 케어하고 내 부모님을 케어하는데 내가 일할 자리가 없어요. 나를 아무도 일을 안 시켜줘.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할 권리가 있고 야, 나도 일할 수 있도록 해줘.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 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할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 33조 내용을 보시면 자, 근로자는 일할 권리가 있어요. 그랬더니 자, 여러분들이 근로자고요. 제가 사용자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는 거죠. 시간당 임금을요. 여러분들 딱 식사값만 줍니다. 딱 식사값만. 그럼 여러분들이 식사값만 주면 어떻게 합니까? 저 가족도 있는데 가족들도 먹게 해주세요. 돈을 좀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이러는 거죠. 그러면 나가세요. 싫으면 나가세요. 이럴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나마 나가버리면 내 밥값도 못 버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한 명이 아니라요. 이 사업장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한꺼번에 와가지고 저한테 아유 이거 빵값만 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족도 딸렸는데 가족들도 먹을 수 있도록 임금을 올려주시면요. 한 명이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과 전 직원이 와서 얘기를 한 거랑 사업자 입장에서는 다가오는 느낌이 다른 거죠. 왜?
한 명 나가면요, 한 명 빵꾸난 거 다른 사람이 떼올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을 채워 바로 메꿀 수 있는데 전 직원이 나가버리면 사업장 망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가 있냐? 헌법 33조에는 여기서 이제 모든 국민은 근로할 권리를 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일을 합니다. 이런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단체 교섭하고 단체 행동을 할 권리를 간다 해서 노동상권을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는 근로권리, 여기는 이제 노동상권.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헌법에서 이러한 근로권리, 노동상권을 정하고 있고요. 이 근로권리의 모법이 되는 게 이제 노동법으로 가서 뭐가 있느냐?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그리고 이 노동상권과 관련해가지고요. 구체화법이 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만일에 이런 국회에서 법률을 정하지 않고요. 헌법조에서 이 내용을 한다면 헌법적 분량이 달까지 갈 거예요. 달을 아마 갔다 올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뼈대만 만들어 놓고요. 나머지 디테일한 것들은 국회에서 다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 규정이 기본권을 좀 더 구체하거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타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두 법이고요. 나머지 기타 노동관계 법령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부속 법령이라는 단어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노동법 말고 기타 민형사법이 있는데 민법 내용은 여러분들이 1차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민법 총칙만큼은 시험을 요만큼 시험 합격해서 이 정도만 맞겠다 그게 아니라 민법 총칙은 여러분들이 공인 노무사 돼가지고요. 언제 민법 못 봅니다. 지금 보실 때 강사님이 열심히 강해 주실 때 전체 내용 다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이 민법 총칙이에요. 기타 이제 형법, 행정법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법이죠. 자, 그런데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판례가 나옵니다. 자, 법은요, 우리가 일반성과 추상성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성과 추상성. 그래서 뭐냐면은 사회 현실에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긁어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공통 분모만 뽑아놓은 거죠. 예를 들어서 폭행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폭행하면 이제 이거는 폭행죄에 해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한다거나. 자, 그런데 이제 판례는 뭐냐? 판례는 이 법에서 좀 표현이 좀 애매한 것들 있죠. 그거를 좀 더 구체화해 주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요 내용은 없고 제가 뺐구나.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노동법 내용을 하겠습니다. 노동법. 자, 노동법 내용을 하면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있는데요. 자, 23조가 해고 등 제한입니다. 자, 그래서 법조문을 보시면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가 시간 관계상 판서는 좀 빨리 씁니다. 깔겨 써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징계 등을 하지 못한다 할게요. 징계 등을 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딱 봤을 때 이 징계가 무엇인지, 그럼 이런 징계는요, 우리가 구체로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뭐 경고, 견책 또는 뭐 정지, 뭐 해고 이렇게 나열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게 뭘까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사용자가 해고를 했어. 해고를 할 때 법조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일반인들은 이 정당한 이유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당한 이유, 법에 있는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구체한 게 뭐다?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이 정당한 이유에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온 김에 어차피 2차에서 다 암기하셔야 되니까 두 문자나 말씀드릴게요. 사고 개근책.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속으로 사고 개근책. 자, 우리가 공인노무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요. 노동법 책을 샀죠. 노동법 책을 샀습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개근해서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문자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고 개근책. 그러면 이 판례 내용 두 문자인데요. 판례가 뭐라고 하느냐? 이 정당한 이유를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때 이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럼 일반인들도 어떠한 사실관계를 딱 줬을 때, 야, 이거는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 측의 책임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판단되면 해고가 또는 징계가 정당하게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이 있고 그리고 판례가 있는데 1차에서는 여러분들 법 조문 OX만 알고 있어도요, 합격하는 데 큰 지장이 없어요. 자, 그런데 2차에서는 이 판례의 결론, 그리고 이 판례가 나오게 되는 근거, 이유까지 다 깡그리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베이스가 되고 사실관계에서 주어지는 어떤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법조문, 판례에 적용해서 당사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때 노동법이 합격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만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헌법과 노동법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개념이 인권과 기본권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줄여서 인권이죠. 인권. 됐죠? 자, 기본권은요. 이 인권이 각 국가별 실정 헌법에서 명문화된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입니다. 자, 인권과 기본권 같은 탑에 달려요. 그러니까 인권은 여러분들 보세요. 국민 말고 외국인은 인간이 아닌가요? 외국인도 인간이죠. 즉, 이 인권은요, 외국인에게도 적용이 돼요. 인간의 권리니까. 이해가 되셨죠? 자, 예를 들어서 외국인의 자유. 갑자기 외국인이 딱 왔는데 이유 없이 구속할 수 있어요? 못하죠. 왜? 외국인도 인간이니까 그 신체의 자유를 당연히 갖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기본권은 국민의 권리죠.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자유권 또는 뭐 평등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적용되고요. 자, 국민의 권리, 얘는 이제 국민의 권리예요.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선거권 한번 해볼까요? 외국인이 딱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마침 국회의원 선거하는 날입니다. 근데 딱 보니까 후보자 중에 외국인이 나는 갑과 을 중에서 갑이 좋아. 투표소 가서 나도 투표용지 주세요 합니다. 되나요? 안 되죠. 이해가 되셨죠? 다시 한번 인권은 인간의 권리고요. 기본권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인권만 적용되고요. 그리고 국민의 권리에서 적용되는 기본권은 외국인에 적용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포인트 하나 잡아볼게요. 2차 그 노무동법에서 연계되는 부분 한번 볼게요. 근로 권리 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근로 권리에서 국민의 권리했죠. 모든 국민은 근로 권리를 갖는다. 그러니까 외국인 우리나라 와가지고요. 야, 나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좀 만들어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은요. 국가에 대해서 야, 요즘 취업이 너무 안 돼. 일자리 좀 만들어줘. 이렇게 정책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근로 권리는요.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세요. 우리나라가 외국 가서 경제활동 해야 하나요? 경제활동 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좀 이슈가 되는 게 우리나라 일본이니까 그냥 일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일본 가서 경제활동 하는데요. 일본 국민은 우리나라 와서 경제활동 못하러 막아버립니다. 일본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상호주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야, 그러면 우리나라도 인정해 줄 테니까 너네들도 인정해 줘. 이러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죠? 우리나라 올 때 이거 서류에 절차 찍어주는 거 비자 코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자 코드에 따라 가지고 출입국 관리법상 우리가 취업이 가능한 비자 코드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 1차에서 배우는 외국인 고용법에 따라 가지고 비자가 뭐 E9 비자를 받으면은 단기 취업이 가능합니다. 단순 노무 취업이. 자, 이런 것처럼 근로 권리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리지만 이거를 외국인에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 법에 따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자, 그래서 근로 권리를 이제 다시 둘로 나눠지는데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와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할 자리는 일자리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인에게는 인정이 안 돼요. 외국인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일할 환경은요, 말 그대로 우리가 1시간 일했을 때 임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외국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노동법 파트에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이 기본권의 법적 성격인데요. 기본권의 법적 성격은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권리로 성격이 있고, 두 번째는 법 질서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거는 주관적이란 뭐죠? 개인적이라는 소리예요. 개인적으로. 자, 개인적으로 권리가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얘는 공법적 권리입니다. 공법. 헌법이니까. 사법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법상 갖는 권리에 대해서 공권이라 하는 거죠. 즉, 주관적으로 국가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국가적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이 주관적 공권도 갖고 있고 여기서 대국가적 효력이 있는데 플러스 어떠한 권리는요, 국가 말고 개인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사인적 효력도 인정되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객관적 법 질서란 말은 뭐냐면은 이런 거죠.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 있는 분의 어떠한 권리를 침해합니다. 근데 저는 침해할 때는요, 침해한 줄을 모르고 침해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저한테 뭐라고 하고 국가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침입적 행위를 당했으니까 구제해달라. 그러면 제가 이제 나는 몰랐는데 하다가 야, 이런 거 하면 안 돼. 일단 개별적으로 권리 구제를 받았죠. 근데 제가 또 다른 분에게 똑같은 행위를 합니다. 또 다른 분에게 똑같은 행위를 해요. 계속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아,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겠네. 룰이 만들어지겠죠. 그게 뭐예요? 객관적 법 질서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러한 객관적 법 질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 사인 간에도 야, 이런 행위는 하면 안 되겠네. 이런 룰이 형성된다는 거죠. 이걸 그냥 여러분들 법적 표현으로 대사인적 효력이랍니다. 대사인적 효력.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노동법에서 배우는 내용인데요. 요걸 한번 해볼게요. 부당 노동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부당 노동행위는 뭐냐면은 일단 대립각이 사용자 측과 그리고 노동조합이 나와요. 그러면 이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용자가 부당하게 이 근로자 측이 가지고 있는 노동상권을 뭔가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런 행위를 우리가 통칭해서 부당 노동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유형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시면 되고요. 이러한 부당 노동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법조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당 노동에 대한 법적 성격이 뭐냐? 이거는 일단 회사 측과 그리고 개별 근로자, 개별 조합원과 관련해서 권리 침해를 이제 구제해 주는 내용이 있고 또 사전적으로요. 그런 행위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객관적 법 질서를 미리 세팅을 해 놓는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내용 하나 더 해드릴까요? 이 부분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행정법이라는 걸 배우는데요. 거기에서 막 외계 것들이 막 나옵니다. 도움되는 내용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권리구제를 한번 볼까요? 권리구제. 누군가가 야, 내가 뭔가 권리를 침해당했어. 나 도와줘 하고 권리구제 신청을 합니다. 그때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각하가 있고요. 기각이 있고요. 그리고 맨 위에 이제 인용이 있습니다. 자, 인용은 뭐냐 하면은 너 말이 맞네. 구제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각하는요, 야, 너는 이거 신청할 필요가 없어. 너는 해당 자격이 없어. 대상이 아니야. 버리는 거고요. 기각은, 야, 이유 없어. 너가 주장하는 거 이유 없어. 그래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 권리 구제를 해주려면요, 구제 이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를 인정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뭔가 도움이 되는 구제 이익이 있어야 인용을 해줍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요, 이 구제 이익은 기본적으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돼요.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
근데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요. 일정한 침입적 행위가 있는데 이 침입적 행위가 이제 소멸해버립니다. 처분행위가 소멸을 해요. 그러면 이 처분으로 인해서 당사자가 받고 있는 불이익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구제이익이 없으니까 이거는 각하가 돼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제가 이제 그 침입적 행위자고요. 여러분들이 피해자인데 제가 뭔가 처분을 해서 불이익을 당했는데 제가 한 처분이 없어지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국가기관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할 길이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침입적 행위라고 또 침입적 행위라고 또 침입적 행위라고 그럼 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똑같은 행위를 가능성이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구제이익을 인정해 줍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다? 이러한 권리들은 객관적 법 질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뭔가 반복되는 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구제를 해줍니다. 이건 나중에 행정법에서 여러분들이 그 협의 소위 이익에서 배울 거예요. 그때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본권의 내용을 보시면요. 분류를 보시면은 주체가 있고요. 주체 기준이 있고 그리고 내용 기준이 있고 효력 기준이 있는데 주체 기준은 아까 말한 외국인도 갖고 있는 인간의 권리로서 인권 그리고 국민의 권리로서 기본권이 있고요. 이 내용 기준은 여러분들이 크게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경제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노동법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행복추구권 이게 10조고요. 평등권이 11조입니다. 자, 그리고 기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자유권에서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표현의 자유. 그리고 집회 표현 결사 이게 이제 21조입니다. 한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개별적인 법조문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구체적 기본권이냐 또는 추상적 기본권이냐 이 부분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죠. 근데 이 권리가 침해를 당했다고 했을 때 국가에 대해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에 따라 나눠집니다. 자, 우리가 일단 근로권리 자 이런 것들은요. 얘는 추상적 권리예요. 즉 이거는 뭐냐?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근로권리는요. 국가에 대해서 야 우리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좀 만들어줘. 뭔가 입법을 청구하는 권리고요. 내가 실질적으로 일을 못했다 해서 국가에 대해서 야 나는 일하려고 했는데 너가 일자리 못 만들어줬으니까 나 생계비 줘.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만일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근로 권리가 구체적 권리라면요. 국가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만일에 국가가 일자리 제공을 못하면은 그 반대급부로서 여러분들에게 뭘 준다? 생계비를 줘야 됩니다. 생계비까지 준다면 이거는 이제 구체적 권리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추상적 권리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추상적 권리는 이에 수반되는 법률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구체적으로 보호가 되는 거고요. 구체적 기본권은요. 이거는 별도 법률 규정 없이 그 헌법상 규정 자체에서 보호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신체의 자유 있죠? 헌법상 신체의 자유가 있습니다. 만일에 국가 권력이 경찰이 부당하게 여러분들의 신체를 구속합니다. 불법 체포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그 구체적으로 실정법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요. 이거는 헌법상 신체의 권리 자체를 침해한 거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한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용어가 추상적 권리, 구체적 권리가 있는데 간단하게 추상적 권리, 구체적 권리는 이러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국가에 대해서 구제 신청이 곧바로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 차이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에 따른 분류에서 좀 더 구체로 보시면은 자,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해서 이제 행복추구권인데요. 이 행복추구권에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이거는 좀 메모하시면 좋습니다.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나옵니다.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요. 이러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동을 할 자유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평등권. 모든 국민은 평등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사인자고요. 여러분들이 근로자인데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마음에 드니까 시간당 2만 원 주고요. 이분은 똑같은 일 하는데 제가 조금 불편해. 그래서 1만 원을 주고. 그럼 어떻게 돼요? 평등 원칙에 반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디에 있느냐? 근로기준법 6조 가장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조에 균등처우라는 게 있어요. 균등처우. 근데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자, 평등권. 이거 추상적 권리일까요? 구체적 권리일까요? 평등권. 만일에 국가나 또는 개인이 똑같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같은 자들을 달리 처우합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 제6조나 기타 법령 규정이 있어야지만 구제를 해줄까요? 아니죠. 이거는 헌법 자체에서 구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구체적 권리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요. 양심의 자유, 이게 이제 19조죠.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가 이게 21조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말씀드리면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는요. 사용자 측과 그리고 근로자 측과 서로 대립각이 있을 때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먼저 여러분들 뉴스에 나오는 거 한번 볼까요? 노조 측에서 회사 측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뭔가 비판하면서 이렇게 이제 구호를 외치는 거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요. 회사의 사회적 이미지가 훼손될 염려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실적법 내용을 다투기 전에 이렇게 합니다. 자, 회사 측의 명예권과 이 근로자들이 갖고 있는 여기 보시면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 요거를 우리가 표현의 자유라 해요. 표현의 자유. 이 표현의 자유가 서로 충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이럴 수 있죠. 노조 측에서 지금 파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회사 측에서 야, 지금 이러한 파업은 불법 파업이고 이런 파업을 강행했을 때 회사가 받는 그 타격도 굉장히 크고 당신들도 형법상 뭔가 문제가 되니까 좀 자중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노조 측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처럼 소심한 사람들은 그럼 내일 파업하면 안 되겠다. 그냥 나가서 일해야겠다. 이렇게 가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단체 행동권, 쟁의행위권에 대해서 회사 측이 뭔가 개입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요. 앞에서 말한 부당 노동행위와 사용자 측이 갖는 표현의 자유가 서로 충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헌법 그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또 양심의 자유예요. 자, 양심의 자유는 이제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노조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합원이에요. 근데 우리 노조에 좀 유리한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제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합원이니까 이 집행부 어떤 정책을 따라줘야 될, 복종해줘야 될 여러분들이 의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특정 정당 밀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특정 정당 싫어요.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또 다른 정당이 좋고 또 다른 후보자가 좋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러는 거죠. 좋은 말로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 정당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정책하니까 이런 거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권고나 설득은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거죠. 우리 정당 따르지 않을 거면요. 지금 제명할 겁니다. 나가세요. 뭐 이렇게 합니다. 뭔가 공갈 협박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됐죠? 이런 것들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선거권을 갖는다. 그러면 선거권에서 내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어떤 후보자를 결정할 것인가 이런 의사결정의 자유는요. 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나는 누군가를 밀려고 지금 양심을 가지고 있죠. 그 양심을 속이고 또 다른 어떤 자를 선택하도록 하는 거 이거는 헌법에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런 것들은 기초의무 특강이니까 크게 여러분들이 뭐 암기할 거 아니고요. 그냥 쭉쭉쭉 법이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기본권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일단 노조 측에서 쟁의를 합니다. 쟁의를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사업부가 회사가 좀 경영이 안 좋아가지고요. 어떤 특정 사업부를 구조를 축소하려고 합니다. 구조조정을 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노조 측에서 구조조정하면 일자리를 잃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조정 반대를 목적으로 쟁의합니다. 자, 사용자 입장에서는요. 아무런 권리가 없을까요? 사용자도 우리가 헌법 23조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가지고 있고요. 헌법 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재산권을 처분할 수가 있고요. 내가 어떻게 내가 경제활동을 할 것인지 직업을 선택할 자유도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근거해가지고 사용자는 경영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권. 자, 그런데 노조 측에서는요.
단체 교섭권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용자의 경영권과 단체 교섭권이 서로 충돌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판례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가장 근간이 되고 있는 근로권리와 노동상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권의 효력인데 뭐 이런 내용들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먼저 직접 적용설인데요. 이 직접 적용설은 별도 명문 규정 없이 헌법 규정 자체에서 바로 적용되는 거,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직접적 효력에 관해서 명문 규정이 있거나 또는 성질상 사인에게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근로권리 그리고 노동상권, 이런 것들이 직접 적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간접 적용은 뭐냐면은 사법상의 일반 조항을 통해서 그때 이제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거. 그래서 헌법 규정 자체에서는 사인간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요. 우리가 일반법에서 매개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 조항을 통해서 이제 적용되는 거를 간접 적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제 기본권의 충돌입니다. 기본권의 충돌은 뭐냐면은 권리 주체가 충돌하는 거예요. 자, 복수 기본권 주체가 서로 충돌되는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에 대해서 각기 다른 기본권 적용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쪽에서 간단히 설명해 드린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요, 사용자의 재산권과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자, 요거는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경업금지 의무라는 게 이제 노원 파트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사용자고요, 제가 근로자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 경쟁력을 위해서요 기술 개발하겠죠. 제가 담당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해외 연수를 보내줍니다. 해외 연수. 그래서 제가 해외 연수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경쟁업체에서 저를 스카우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투자해가지고 해외 나가서 기술을 습득했는데 다른 데로 먹튀합니다. 바람직할까요? 바람직하지 않죠. 자, 그게 뭐다? 그런 거를 막기 위한 게 경업금지 의무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경업금지 의무. 자, 그러면 이때 저는 뭐라고 할까요? 야, 내가 당신네 회사 가건 내가 다른 회사 가건 내 직업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할 거고요. 그러면 이때 근로자 직업 선택의 자유 나오죠. 반면에 이제 여러분들 뭐라고 하죠? 야, 내가 우리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투자해서 너 지금 내가 공부시키고 왔잖아. 이해가 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주장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은 재산권을 지켜야 하는 거죠. 영업비밀, 영업이익.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것들이 서로 충돌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근로자 표현의 자유와 사용자 인격권, 명예권. 자, 이거는 이제 어떤 노조 활동이죠. 노조 활동. 좀 전에 말씀드린 거. 그래서 노조가 집회를 하면서 이제 회사 측의 사회적 이미지를 훼손하는 뭔가 표현행위를 했을 때 노조 측은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다. 사용자는 야, 무슨 소리냐? 우리 회사의 사회적 이미지가 훼손되었다. 명예권 침해를 주장할 거고요. 이때 누가 옳고 그른지를 이제 판단하는 내용들이 판례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근로자의 노동상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조 측에서 뭔가 파업하려고 했을 때 사용자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설명하고 홍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이게 가능할 것인가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근로자 단체 행동권과 사용자 재산권, 이 부분도 노조 측이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쟁의를 했을 때 사용자 측이 야, 우리의 재산권인데 너희들이 이런 걸 반대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노2에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나요?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하십니다. 자, 한 샘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구조조정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합니다. 자, 이렇게 노조 측에서는 지금 구조조정을 반대할 목적으로 쟁의를 해요.
그러면서 노조 측이 주장하는 거는 야, 우리는 우리의 단체 행동권을 행사한 거야. 자, 사용자 측은요. 야, 너희들이 하는 거는 우리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에서 도출되고 있는 경영권을 침해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다투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를 판단하느냐? 누구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추상적이고요. 아까 말했죠. 이런 것들을 구체한 게 뭐다? 판례입니다.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두 문자 이것 하나 기억해 볼까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경영 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은 교섭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판례 문장이 경영 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은 교섭 대상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두 문자 말씀드리면요. 여기 있는 경, 주, 고도, 경, 단 이렇게 합니다. 경주, 고도, 경단. 그래서 뭐 여러분들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여담 한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경주 있잖아요. 신라 수도 경주. 자, 경주는 우리가 천년의 유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극 같아 보면 시장에 애기들이 경단 입에 물고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도의 역사를 가진 경주에는 경단이 맛있습니다. 경단이 이제 명물이 되는 거예요. 경주, 고도, 경단. 이렇게 이제 수업 시간에 판례 암기를 시켜드립니다. 경주, 고도, 경단. 자, 키워드 한번 넣어볼까요, 여러분들? 요거에 눈을 맞추세요. 경주, 고도, 경단.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키워드를 암기합니다. 경영 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은 단체 교섭 사항이 아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어떤 사업부를 구조조정하겠다. 그럼 이거는 경영 주체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죠. 그럼 근로자가 이런 것들은 교섭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고 교섭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관철하기 위해서 쟁의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다.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원리만 아시면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 충돌 해결 원칙인데 우리가 자,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돼요. 이익 형량 원칙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규범 조화적 형량이 있는데 이익 형량은 뭐냐면은 우리가 A 주장과 B 주장이 다툴 때요. 무조건 한쪽 윈입니다. 한쪽 윈. 제로섬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조화가 없어요. 한쪽이 그냥 100% 이기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첫 번째 상위 기본권 우선 원칙으로 합니다. 상위 기본권 우선 원칙.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생명과 신체하고요. 생명 신체하고 재산권 침해하고 붙습니다. 재산권 침해. 자, 그러면 뭐가 우선할까요, 여러분들? 뭐를 먼저 보호해야 돼요? 재산권을 보호할까요? 생명 신체를 먼저 보호할까요? 당연히 생명 신체.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야밤에 집에 갑니다. 야밤에. 자, 야밤에 집에 가는데요. 낯선 사람이 막 쫓아옵니다. 자, 남자분들은 뭐 무섭지 않을 수 있지만 여자분들은 당연히 무서워요. 자, 그런데 갑자기 그 막 쫓아오는데 골목길에서 문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야지만 내가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문을 흔들고 문을 부수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보세요. 그 위협으로부터 뭔가 지금 문을 부수고 들어가신 분, 그분들은 지금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고요. 근데 그 문의 소유자는요. 갑자기 우리 집 문짝이 떨어져 버린 거죠. 재산권이 침해된 거죠. 그죠? 그러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일단 차치하고요. 형법 개념으로 하면 제3자의 그 문을 부쉈죠.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손괴죄입니다. 형사상 처벌이 돼요. 근데 만일에 재산권을 보호한다면 손괴죄로 처벌이 됩니다. 근데 생명신체자를 우선하면요.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뭐가 나오냐, 형법에서 위법성 조각사유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긴급 피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의 긴급한 어떤 위난을 피하기 위해서 제3자의 어떤 이런 재산권들을 침해한다 하더라도요. 이거는
위법 설령 이런 거죠. 문짝을 부순 건 위법한 행위인데 이거를 위법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법을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법 내용이 나오는 거는 이런 헌법상의 가치에서부터 도출이 되는 겁니다. 어떤 흐름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상위 기본법은 충돌되는 기본권 중에 제로섬 방식으로 한쪽을 그냥 다 인정을 해주는 거,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아까 말한 생명 신체 관련된 이제 인격적 법익을 가장 우선시한다. 재산권보다는 사람의 생명 신체 그리고 인격적 법익을 우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규범 조화적 해석인데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과잉금지 원칙. 자, 답안지에 과잉금지 원칙을 쓰진 않아요. 우리가 헌법 그 시험 과목이 아니니까. 그런데 판례 내용을 보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헌법재판소 판례를 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 헌법재판소가 자, 기본권이 충돌되었을 때 누구 주장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과잉금지 원칙이에요. 그래서 얘를 비례 원칙이라 합니다. 기타 대안식 해결 방법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여담으로 가시고 과잉금지 원칙은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쪽에 있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법종을 보시면요. 헌법 37조 제2항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가 있고요. 자,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권리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제한 사유가 세 가지가 있죠. 제한 사유가 첫 번째 국가안전보장, 두 번째 질서유지, 세 번째 공공복리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이거 사회 시간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노동법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노동법적으로. 국가안전, 일반 사업장에 국가안전이 나오나요? 요거는 요하지 않겠죠. 근데 사업장 내의 질서 유지는 가능하겠죠. 질서 유지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이라면 이거는 공공복리를 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권리를 제한하는데 어떻게 반드시 법률로서 한다. 자, 그래서 이 구분을 크게 다시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목적상 한계, 형식상 한계, 방법상 한계, 내용상 한계에서 목적상 한계는 우리가 제한 사유 여기 있죠. 목적상 사유는 제한 사유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형식상 한계는 법률, 방법상 한계 이게 뭐다? 이게 과잉금지 원칙이에요. 일방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제로섬 방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그 제한할 때 일정한 룰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목적이 정당하고요. 수단이 적합하고 피해가 최소화하고 법익 균형성을 갖춰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방법상 한계랍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어떠한 기본권을 지금 제한하려고 할 때요. 그 제한하는 목적이 정당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수단의 적합성인데요. 어떠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법이 이러한 방법을 통했을 때 우리가 그 상대방 피해되는 근로자 피해되는 자들의 어떤 보호 법익을 위해서 그게 적합해야 된다. 자, 그리고 피해 최소성은요. 그 제한하는 그 권리 주체의 법익이 최소화돼야 되고요. 법익 균형성은 그 구제되는 법익과 그리고 제한되는 법익이 서로 조화를 맞춰야 된다.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쓰진 않겠지만 수업을 위해서는 이러한 키워드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잉금지 원칙은 네 가지로 구성되는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 네 가지가 있다. 이 정도를 기억하셔야 그 헌법재판소 판례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내용상 한계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가는 거죠. 제한을 하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조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특정 정당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뭔가 제명을 한다거나 이렇게 위협을 하면요. 이거는 해당 근로자가 선거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선거권에서 누구를 결정할 것인가
그래서 정치적 의사결정의 자유, 이 부분이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노조 측에서 제한할 수가 없다. 이런 흐름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본권 침해 구제 방안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뉴스 같은 데 보시면은 위헌법률 심판 제도하고요, 헌법소원 제도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위헌법률 심판 제도는 뭐냐 하면은 일단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붙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붙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처분을 합니다. 뭔가 행위를 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에게 억울하대, 부당하대. 근데 저는 이런 거죠. 야, 법이 이런데? 이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는 법대로 했죠. 이해가 됐죠? 그러면 제가 한 거 정당성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법대로 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근데 만일에 제가 어떤 행위를 한 근거가 되는 법 자체가 잘못됐다라면, 법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법에 따라 행동한 저도 잘못된 거죠. 그걸 다툰 게 뭐다? 위헌법률 심판 제도입니다. 어떤 건지 이해되시죠? 내용을 보시면은 어떤 법률 규정이 헌법 규범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고 이게 만일로 위헌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근거되는 법이 없어져 버리고 또는 근거되는 법이 효력이 없어지면 그 법에 따라 행동한 저의 행동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위헌법률 심판이고요. 자, 두 번째 헌법소원인데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노동법 공부하실 때 종종 나옵니다. 자, 헌법소원은 뭐냐 하면 재판 전제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어떠한 법률 규정 자체에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거나 또는 국가 권력 자체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침입적 행위를 했을 때 그러한 행위를 없는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게 헌법소원 제도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헌법에 위반되는 공권적 행사가 있거나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자, 그리고 현실적으로 침해된 자가 헌법재판소에 당해 공권 여부, 위헌 여부를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헌법소원 제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교시는 헌법 내용은요, 한 이 정도 공부하시면은 노동법 공부하실 때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 더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1교시는 여기서 마치고요. 2교시 때는 우리가 민법과 노동법인데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